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생각의 차이 미사관에서 국어 대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강사 경력은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에 오기 전까지는 원래 대치동에서 고3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직접 하기도 했었고,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메가스터디라든지 대성마이맥 같은 인강 사이트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1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동욱 선생님 그리고 김승리 선생님 같은 1타 강사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각의 차이에서 주로 일단 제가 본관에서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동구에 있는 본관에서는 배재고와 한용고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어머님들한테 이제 하남 미사 지역의 고등학교 국어 공부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학교별로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랑 제가 보여드릴 PPT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 종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달라진 점에 맞춰서 각 학교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의 예비고1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 차이점을 제가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옛날에 처음 2년 동안은 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제가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는 수업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주로 이제 사교육을 하면서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항상 하는 거니까 둘을 비교해 봤더니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머니들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의 공부가 이제 국어 공부가 쉬워요. 어머니들께서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학원을 잘 안 보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옆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어 선정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누구나 딱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중학교 3학년 때 껍빛달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친일파 이인국 박사가 나온 작품인데, 그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라고 하면은 돈만 있으면 최고인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답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미사고랑 하남고 1학년들이 똑같은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고 있을 때는 이제 단어 선정의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학술적이고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요 글자들로 표현합니다. 물질주의적이고 배금주의적이다. 뜻은 한 개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학생들이 무슨 어휘장, 단어, 영어 단어 어휘장을 외울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 그 단어에서 표현하는 시대상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학생들은 이 말을 혼자서 공부하다가 처음 보는 순간 배금이 뭐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난이도가 일단 어휘 차이부터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어휘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독해력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1년 차이, 그 1년 차이 가지고 막 머리가 엄청 많이 발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년 차이 때문에 학생들은 생각의 수준을 엄청 높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외우는 시험이었어요. 서술형이 나오더라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때 달달달 외운 다음에 썼기 때문에 생각이란 걸 잘 안 해도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이제 문제도 그렇고 지문 내용도 그렇고 선지까지도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서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은 기가 막히게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 풀면 틀리는 이유가 선지에 나오는 말을 독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심지어 서술형에 나올 때에는, 요 밑에 보시면은 서술형에 나올 때는 그런 내가 이해도 못한 내용을 문장으로서 표현을 하라까지 하니까 이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못 써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어휘도 다르고 독해력도 다르고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는 서술형이었던 것이 이제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형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배점이 10점짜리입니다. 스스로 쓰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살짝 넘어간 것 같은데 특히 독해력에 있어서 교과서 외의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학원에서는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줄 수도 있지만 물론 저도 놓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학원에서 이런 내용들의 비슷한 작품들이 나올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를 미리 해놨으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잠시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은 그냥 해석 자체가 안 돼서 이거는 내가 안 배운 건데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다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본 다음에 이제 다음 차 한번 넘겨보시죠. 직접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껍빛단 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인국 박사는 친일파고 이 글의 주인공인데 당연히 비판의 대상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이 실제로 나온 기출문제예요. 요 지문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보통 이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은 이 소설이 일제강점기 만의 소설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끝나서 해방도 되었고 해방 다음에 소련과 미군이 진주했던 얘기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적 상황이 넓은 범위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문제의 의도는 요 파트거든요. 요 파트는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국어 상용에 가라고 해방되던 날이라고 했으니까 해방 직후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2번인데 또 여기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거나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제일 익숙한 게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고릅니다. 대부분 그런 학생들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자, 요건 중3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제로 하남고 기출문제입니다. 하남고 기출문제고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발문부터가 많이 달라졌죠. 윗글이 역사적 전환기의 한 단면.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학생들 역사적 알아요. 전환기 압니다. 역사적 전환기가 붙으면 그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전환됐다는 게 뭐 바뀌었다라는 건데 역사가 그럼 바뀐다는 거는 고려가 조선이 된다 뭐 그런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껍빛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고 소련군이 진주하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 즉 포인트는 혼란스러움의 한 단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나라가 바뀌었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문을 이해하는 것부터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은 그 내용을 선지로서 물어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도 껍빛달리에서 강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차례 응용을 거친 거거든요. 일단 답은 5번이 됩니다. 왜냐면은 친일파가 있었는데 이인국 박사는 친일파일 뿐만이 아니라 소련군이 들어왔을 땐 친소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친미파까지 계속해서 박쥐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박쥐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즉 진정한 자신의 삶에서 예를 들면 조국을 위한다든지 혹은 남을 위한다는 그런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은 보통 학교에서 수업은 그냥 얘는 친일파고 친소파고 친미파일 뿐이야 라고 가르치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답을 찾아봤더니 대부분은 뭘 고르냐면은 2번 아니면 3번을 고르게 됩니다. 왜 2번이냐면요. 이인국 박사는 일본을 따랐다가 한번 감옥에 갇혔고 하지만 소련에 붙어가지고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또 미국에 붙어서 다시 일어난다. 좌절과 재기가 있지. 근데 문제가 있죠. 발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발문의 의도는 역사적인 걸 물어봤지 개인적인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3번 고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3번 고르는 사람들은 제가 특별히 한번 혼내기까지 했습니다. 얘들아, 이인국 박사가 비판의 대상인데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하면은 그 소설의 주제 자체가 어긋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에서 껍빛달리는 소설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만 답을 제대로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 중3 문제랑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제가 강조드린 논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역시나 하남고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하남고 기출 문제고요. 스스로 정리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서술형 5번 돼 있고 보기가 있습니다. 점수 보시면 8점 부분 점수 돼 있죠. 그렇죠? 이 문제가 부분 점수가 있지만 틀리면은 8점이 날아가고, 보통 8점이라는 것은 등급이 2개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날아가는 순간.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조건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조건에서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했는데 1번 조건은 A에 해당하는 주장을 요약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A는 원래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가 하루에로 끝났다는 걸 보시면 이게 보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원래 반 페이지짜리 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기는 지문 내용은 따로 있었고 학생들은 지문 내용만 배웠을 것이고 학교에서 보기를 따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문은 배웠지만 그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인 보기 내용을 스스로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현장에서. 그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요약했던 주장이 실제 배웠던 원래 지문 내용은 천문학의 발전이었거든요. 천문학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논술로 써야 되는 내용이 2개 이상의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조건이 더 붙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제가 지금까지 숙제를 줘보니까 숙제에 반드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라는 게 있었거든요. 안 합니다. 어머니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학생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이런 선지형 문제는 잘 풀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체크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서술형 문제를 왜 안 풀으냐고 물어봤더니 쌤,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어머니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귀찮다고 안 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을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실제로 쓸 때는 문장으로서 주술 관계가 완벽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1점이 벌써 또 감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맞춤법이에요. 어머니 맞춤법은 원래 문법범입니다. 보통은 띄어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띄어쓰기 하면은 솔직히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면서 배웠던 그런 범주일 거예요. 근데 이거 띄어쓰기를 고등학교 3학년도 솔직히 잘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띄어쓰기 같은 거 혹은 뭐 이런 거 며칠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며칠이 맞춤법이 맞는 것인데 요거를 틀려서 0.5점이 감점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비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도 더해져 있고 서술형 연습도 해야 되고 내용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한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험의 절반 정도는 중학교 3학년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외울 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반은 암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당연히 수업하면서 외워야 되고요. 필기 열심히 하겠죠. 필기한 내용들을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부분의 이 동네 고등학교들은 프린트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 이 프린트물에 있는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만의 자료예요. 그러면 그 자료 내용도 당연히 학생들이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이거 아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문법이 모든 시험에 다 나옵니다. 어떤 한 학교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의외로 문법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데 1학년까지는 선택 과목이 아니거든요, 문법이. 그래서 1학년 내내 문법 해야 되는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문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울 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법까지 암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요.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변형한 추가적인 보기로 제시되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무엇보다 하남고,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평이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딱 1학년 올라가자마자 3월 말에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을 치게 됩니다. 그 모평 지문은 어느 누구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능하고 똑같은 거라서 누가 먼저 안다면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 뭐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이게 당장 중간고사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3월 말에 시험이 기출로 이제 나온 다음에 실제 저희가 치는 중간고사는 5월이니까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준비할 시간은 있죠. 근데 선생님도 준비해야 되고 학생들도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바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한 3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게요.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모의고사라든지 교과서 외 지문이 차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남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예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 작품이 10개였습니다. 근데 작품에는 문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법을 제외하고 10개 작품이에요. 시험 문제가 26개 정도라고 치면 그 중에 10개는 문법이었으니까 나머지 16개의 문제에 대해서 작품이 10개나 나왔다는 얘기죠. 다른 학교랑 당장 비교해 보시면 하남고가 작품이 엄청 많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남고는 교과서 관련은 4개밖에 없었어요. 교과서 외의 작품들이 6개였는데 이 하남고는 특이하게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쓰거든요. 다른 학교는 쓰지 않습니다. 이 올림포스 부교재는 여기에 있는 이 책인데요. EBS라 적혀 있죠. 국가공인 당연히 책이고 원래는 이 책이 1학년용이 아닙니다. 이 책은 현대문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책은 2학년들용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들은 원래 문학을 1학기 때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도 거기에 맞춰진 것인데 하남고만 특별하게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벌써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지문도 문제도 난이도도 당연히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벌써부터 비중이 60%나 되는 비중으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답형이 없습니다. 모든 객관식을 제외한 모든 문제가 논술형이고 아까 배점 보셨죠? 한 문제당 8점일 때도 있고 심지어 10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4개, 5개밖에 안 되는 논술형 문제가 100점 문제 중에서 50점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학생들한테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 제외하고서는 6개 작품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 6개 작품은 모두 다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 외 작품이 뜬금없이 2개가 출제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관 작품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작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학생들한테 스스로 해석을 해봐라. 네가 모르는 내용이지만 주제를 파악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아는 내용을 암기만 했던 친구들은 이 2 문제를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문제들이 배점이 5점 가까이 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학원에 와서 연계 작품을 따로 배우거나 혹은 제가 이런 주제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라 라는 내용들을 기억을 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단답형도 서술형도 논술형도 없어요. 다만 객관식 문제 중에서 그냥 고배점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교과서 외 작품들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면 25%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이 25%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게 문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풍산고 같은 경우에는 요 학교들보다 조금 더 쉽긴 합니다. 6개 작품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6개 그대로 다 나왔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느끼는 풍산고는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작품을 다른 학교랑 똑같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추가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을 프린트물로 반드시 제시를 해주십니다. 송미인곡 하나를 배우더라도 사미인곡을 같이 배운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교과서 지문에 곱하기 2를 해서 12개 작품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자체는 교과서와 프린트물이 반반이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풍산고는 미사고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이 하남고랑 똑같이 논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빠진 학교가 하나 있죠. 미사강변고. 미사강변고는 요거랑은 조금 범주가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어머님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출 문제들은 조금 연도가 지났던 문제예요. 그리고 연도가 지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꼽은 것 뿐이었거든요. 이거는 실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학하실 자녀분들의 1년 선배들이 진짜 쳤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남고 기출부터 보겠습니다. 하남고는 특이한 것이 무조건 그 당해에 나왔던 모의평가 문제가 바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난이도는 교육청이 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해의 모의평가가 어려우면 내신 시험도 같이 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종이 보시면 돼요. 19세기의 분투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실험 심리학 이런 얘기 나오죠. 첫 줄부터 정신이 어지러지합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실까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무의식이 정신세계 대부분 차지한다. 그는 무의식의 10년에는 원초아가. 자,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한다고 치면 원초아가 뭔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프로이트가 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근본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모의평가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왕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낼 거라면은 원초아의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배워야 알겠죠. 혼자서는 절대 모릅니다. 실제 답은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해놓고서 4번이었는데 4번 선지 말조차도 어려워요.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아의 욕구. 원초아가 뭔지 모르면 애초에 여기서부터 이미 답을 못 고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배점이 꼴랑 2.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들 중에서 그나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고난이도 지문과 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남고만의 좀 배점이 많이 높은 논술형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제가 문법은 1학년 내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의문의 변동이라는 시험 범위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게 됩니다. 자, 배점 먼저 보실게요. 각 2점씩 총 10점짜리 문제입니다. 10점짜리 문제라는 것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답을 써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2점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써달라라고 하면은 보통 학생들은 일단 단답형으로 뭐 하나 쓸 수는 있을 겁니다. 비음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미음을 보시면은 혼리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니은 첨가 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까지를 요 미음 칸에다가 순서대로 인과관계를 지켜서 썼어야 했습니다. 근데 설명해 주세요. 그 논술형인데 아무리 제대로 배운 학생이라도 그 문장 구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이 미음에 해당하는 2점이 싹 날아가게 됐어요. 평소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쓰는 연습을. 그래서 엄청난 고배점에 과정을 반드시 서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마치 수학 논술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어머니 하남고 만약에 지원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남고는 유일하게 문법 시험 범위가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소리는 1학년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이 시험에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운이 시험 범위였다면 다음 시험 범위에는 보통은 한글 맞춤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는 의문 쳤으니까 한글 맞춤법 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남고는 유일하게 둘 다 해요. 그 다음에 2학기 올라가서는 2학기 중간고사 때 보통은 중세문법을 배우거든요. 이 중세문법 배울 때 다른 학교는 위에 했던 것들 안 하는데 하남고는 또 이것도 다 해요. 그러면 학생들 안 그래도 문법이 어려웠을 텐데 이 문법 어렵게 외웠던 거를 까먹는 순간 다음 시험도 같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거 수업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너희가 배웠던 문법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실제 테스트를 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거를 하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2개 학교밖에 없어요. 하남고하고 옆에 있는 자사고 배재고요. 저는 배재고도 같이 하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배재고 학생들은 매번 시험 칠 때마다 엄청 울었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나는 이제 의문하기 싫은데 의문이 너무 어려운데 의문 또 쳐야 되고 또 쳐야 되고 또 쳐야 되고 하남고 학생들도 같이 울어요. 제가 그 학생들 굉장히 여러 번 다독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남고 지원하셨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이번에는 미사고입니다.
자, 미사고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에 나온 적도 없던 작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자면은 왼쪽에 있는, 이거 너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시험 범위였던 정지용의 비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기를 보시면 쉽습니다. 정지용은 친일파가 아니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을 원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원하는 시는 많이 썼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만 나는 그거를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숨어서 살겠다 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 보기로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에 없었던 작품이 바로 보기 2번에 나온 작품입니다. 성삼문이 쓴 이 작품은, 성삼문은 단종의 보기를 꾀한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즉 세조에 반항한 인물이고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성삼문을 학생이 알면 다행이죠. 이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 시간에 배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성삼문을 모르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 보시다시피 고전시 갑니다. 고전시 가고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는 낙락장송과 독야청청에 있었어요. 낙락장송은 소나무란 소리인데 소나무는 국어에서 항상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독야청청은 홀로 고고히 푸르게 살겠다니까 결국에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소신을 밀어붙이겠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모르죠. 학생들은 이 개념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에 이거를 해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배운 적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야 한자가 따로 과목이 있었고 그걸 다 배웠다고 쳐도 요즘 학생들은 이거 자체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따로 배운 적이 없거나 혹은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얘들아 이 시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이 한마디 하는 내용이 문제로서 나올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맞출 것인데 못 들었다면 못 맞추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미사고는 없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의문의 변동이 시험 범위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 뒤에서 보시면은 의문의 수적 변동과 질적 변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나중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시면 혹시나 책을 한번 쭉 다 훑어보신다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은 그 어떤 학교에서도 의문 변동을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요거는 대학교, 저는 국어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국어교육과에서 3학년 때 보통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대학교 수준에서. 물론 개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전자는 의문수의 변동이고 후자는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변동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 나올 때는 이 해석을 그대로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적 변동이 있는가 질적 변동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질적 변동에 대한 개념을 내가 완전히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요렇게 많이 있는 선지대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됐겠죠. 근데 수적 변동과 질적 변동 말을 보자마자 나는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 하고 이 문제를 포기한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 문제 배점이 어머니 4.6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남고 객관식 문제 그 어려웠던 비문학 지문이 2.7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사고는 논술형이 없으니까 객관식 문제 중에 이렇게 배점이 높은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사고의 어려움은 이렇다고 제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미사강변고입니다. 왜 제가 미사강변고를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냐면은 일단 미사강변고는 교과서 위주예요. 교과서 외의 작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학생들이 저랑 같이 미사강변고 학생들이 3번의 시험을 쳤습니다. 3번의 시험 중에서 교과서 외의 프린트물이 나온 경우가 1번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교과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학생이 이해력이 조금 모자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교과서를 들들들 외우기만 해도 점수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요. 대부분 2등급은 맞을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글쓴이가 고려했을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인데 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는 내용조차도 교과서에서 교사용 교과서의 설명 그대로 냈을 뿐이긴 하거든요. 외우면 맞추겠죠.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또 국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는 상대적으로 외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제가 인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외우지 않고도 푸는 방법도 있겠죠. 잘 보고 왼쪽에 있는 지문하고 비교해 보면은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가? 아, 여기에 약 1000명이다. 평균 2.3장이다. 아, 수치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강고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문제도 쉬울 뿐더러 생각을 조금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편이라고 해도 미강고의 의외의 함정은 문법이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건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한글 맞춤법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맞춤법은 띄어쓰기라든지 잘못된 어휘 선택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물론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와 그리고 고친 거를 비교를 해서 말이 정말 안 되는 거는 5번에 있는 붙였다. 근데 이거를 붙였다가 아니에요. 붙였다로 쓰는 게 당연히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5번을 잘 고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답이 요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 고르라 할 때 요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답을 골라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종결어미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형용사라는 말도 있고 사동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맞춤법이 아니거든요. 품사범위거나 혹은 용언의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맞춤법을 배우면서 품사와 통사론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미강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시험에 여러 가지 문법 요소가 같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문법은 조금 더 꼼꼼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법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명사다, 부사다, 그리고 또 어간의 원형을 밝힌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의외의 복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미강고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풍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풍산고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만들어주신 프린트물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법 시험 범위일 때의 프린트물인데요. 어머니 여기에 있는 이 형태라는 말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제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풍산고만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이 형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 이름은 신동욱인데 동욱 뒤에 붙을 수 있는 목적격 조사는 을이에요. 근데 이 학원에는 동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동우 선생님은 뒤에다가 을이 아니라 르를 붙여야 되겠죠. 을과 르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형태만 다릅니다. 이것을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는 시험에 원래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요거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너랑 내의 차이. 너 뒤에 붙을 수 있는 주격조사는 너 가가 될 수가 있고요. 내 뒤에 붙을 수 있는 주격조사도 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너와 내의 원래 의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 형태고 요거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야 되는데 풍산고만 이 형태를 가르치면서 그 개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를 골라라가 아니라 이런 것도 이 형태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라 라는 방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문법이 아니라 이번에 지금 치고 있는 송미인곡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지금까지 송미인곡 내용을 가르치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필기를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프린트물도 만드셨고 필기도 엄청나게 빽빽하게 하신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알차고 그거를 하고 나서 반드시 복습을 하면은 풍산고는 그렇게까지는 막 점수를 못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요거는 1학기 기말고사 때 한글 맞춤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 여기서 이제 왼쪽에 단어 뜻이 있어요.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에 해당하는 일단 올바른 단어 표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멈칫 하더라고요. 두 발을 옮겨 놓은 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안 하고 혹은 요게 뭐지?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제가 아무리 학원에서 모든 걸 다 알려준다고 해도 얘들아 두 발을 번갈아 옮겨놓은 건 걸음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못 쓰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할 말이 없었고 요거를 이제 넘어선다고 해도 그리고 또 요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왼쪽에 설명 보시면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화투 등을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어머니 요거 안 보이면은 어머님들 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박. 그쵸? 근데 문제가 있네요. 도박하면 이제 왼쪽으로 가봤더니 이나 음을 붙여야 되는데 이나 음이 없어요. 이나 음이 없잖아요. 노름은 놀 플러스 음이니까 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단어예요. 근데 도박은 음이 없으니까 애들이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박 쓴 애들도 다 틀렸습니다. 당연하죠. 없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제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 맞췄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풍산고 논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문장 구조 지켜서 써야 되고 올바른 단어 한 개만 쓰고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해서 설명하는데 당연히 여기는 맞춤법 파트니까 맞춤법 제대로 써라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죠. 예, 문법은 모든 학교가 사실 그냥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2개 정도씩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대충 느끼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의 예비고1 커리큘럼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제 겨울방학에 진입을 하면서 예비고1 과정을 운용을 할 때 2개의 과정으로 구분을 했어요. 먼저 할 것은 4주 동안 진행되는 개념 과정입니다. 개념 과정의 이름은 생각의 첫걸음이라고 하고요. 이 생각의 첫걸음 과정은 다른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가 교재를 다 만들고 저만이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주로 문학, 비문학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를 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금주의, 물질주의 학생들 잘 모르죠. 일단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받쳐줘야 돼요. 영어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국어도 이제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문학을 할 때는 크게 4가지의 갈래인 현대시 소설, 고전시가 소설의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각 주마다 한 개씩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을 할 때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비문학 독해를 따로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와 너희들이 평소에 배우던 문학 독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별 철학, 법, 과학, 기술, 사회, 역사, 논리 그런 각 지문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4주 동안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정규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항상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매주 한 회 30분씩 물론 그 수업 온 날 당일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요일에 올 수도 있는데 30분씩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할 거고요. 각 주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숙제를 합니다. 그 숙제장의 이름은 생각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4주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사실상 내년 1월이 될 텐데 내년 1월부터 7주 동안 정규 과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정규 과정은 실질적인 고등학교 난이도의 문제와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각의 시작이라는 커리큘럼이고 추가된 것은 바로 문법과 화작입니다. 문법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학생들이 1년 내내 마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행을 시켜봤더니 사실 학생들은 의문의 변동을 저랑 겨울방학 때 열심히 배웠다고 하더라도 개학을 하는 순간 의문이 뭘까?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클리닉과 숙제장에서 빡세게 외울 때까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는 배제고를 하면서 좀 좋은 게 배제고 학생들이 확실히 자사고라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번 배우면 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에 한해서는 정말 배제고 가르치는 것만큼 굉장히 빡세게 관리를 할 겁니다. 다른 거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얘들은 기억해 놓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3년 동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학하고 비문학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각 장르별 독해의 핵심 요소들, 예를 들면 고전 소설을 배울 때는 고전 소설에 대한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각 관계도, 그리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비문학은 이제 실제 지문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읽는 법을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가이드하면서 학생들이 또 다른 지문에서 똑같이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독해력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아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휘는 11주 내내 쭉쭉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편성해 놓은 반은 크게 보면 수요일 반, 토요일 반이 있어요. 수요일 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고요. 개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8시 반에 끝날 겁니다. 토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반이 3개가 있어요. 11시 시작, 3시 시작, 7시 시작이 있는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은 일단 12월 이후에 정규반, 그러니까 4주 과정이 지난 후에는 정규반 자체는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정규반은 2시간 반 수업이 아니에요. 3시간 수업입니다. 어머님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학이나 영어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보통 막 4시간도 수업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국어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3시간도 수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2시간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은 2시간 반도 어렵고 3시간은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소개해 주셨는지 저는 안 들어서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수업을 재밌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머님들 저 마지막 프린트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받은 수강평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종이엔 없습니다. 내용을 항상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 이건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른쪽에 거 보시면은 문학 수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지루하지 않고 집중이 잘 된다. 유쾌하다. 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또 왼쪽에 보시면은 재미있고 유쾌하게 수업을 하는데 정말 이해가 잘 된다. 가끔 졸리더라도 지금 듣고 있으시다시피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마이크 안 써요. 이거는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까 제가 쓰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 마이크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잠이 깨고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설문조사했을 때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물어봤더니 장발.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유일한 장발 강사로서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조차도 제 얼굴 그림인데 머리가 길어요. 아이덴티티라서 학생들한테 이거 받자마자 이건 안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에서 미사고, 하남고, 미사 강변고, 그리고 풍산고까지 모든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강사 신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 강사 최진우입니다. 조금 전에 국어 설명 한 30-40분 들으셨죠? 네, 저는 저희 동욱쌤처럼 저는 학생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데 학부모님들 앞에 가면 제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고 짧게 하지만 내용은 알차게 그렇게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신 거 보시면 이게 이제 PPT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이건 넘기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 있을 거니까 그냥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전 영어학을 전공했고 지금 14년 정도 그렇게 고등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 대치, 기타 등등 장소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송파랑 미사만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미사만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애니까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내년에 우리 아이들 고1 올라가서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결정을 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4가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어휘, 문법, 구문독해. 구문독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거랑 영작. 이 4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4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내년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신이란 시험은 범위가 있어요. 그죠? 범위가 있다라는 거는 수능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자체는 수능형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많은 문제들이 뭐 주제도 묻고 순서도 묻고 내용을 묻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처음 본 지문이니까 애들이 틀리고 이게 어려운 거지. 내용을 다 알면은 걔네들 열심히 한 애들은 그 문제들 다 맞춰요. 근데 학교에서는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진도 양을 어마무시하게 늘려버리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그냥 미친 듯이 늘려서 아이들이 내용 파악을 다 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어휘 문법에 관해서는 사실상 시험 범위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법이 시험 범위, 모든 단어들은 동의어, 반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두 영역, 그리고 서술형에서 영작,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의 등급을 나누려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어렵게 내요. 학교에 따라 문법 어휘가 많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조금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등급 나누는 문제는 여기서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남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써요. 범위도 많고 여기를 어렵게 내요. 약간 선을 넘게 문제를 내는데 어쨌든 하남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주로 문법 어휘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거에 집중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미사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구문독해. 왜냐하면 미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보기를 영어로 막 내요. 그리고 그 영어의 단어도 어렵고 표현도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미사고는 이제 내용일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걸 보기를 영어로 함으로써 아이들이 거기서 좀 틀리게. 오히려 문법은 조금 쉬워요. 근데 어쨌든 미사고도 어휘 같은 경우는 잘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휘부터 방학 동안에 어떻게 대비가 들어갈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예비 고1이잖아요. 이제 갑자기 학습량이 늘어날 거예요. 갑자기 학습량이 늘어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엄마, 이거 비효율적이야. 라고 딱 나타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많은 단어 생각도 안 나. 그냥 막 외워. 그러니까 나는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대신 확실하게 일주일에 70개만 확실하게 외울게. 그거 안 까먹으면 되잖아. 라고 아이들이 이제 곧 물어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 자체가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불가능해요. 70개를 외우든 200개를 외우든 결국에 절반 정도는 까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양을 늘리고 단어 양을 늘리고 많이 외워서 어차피 외운 거에 한 30%밖에 기억이 안 날 거면은 단어 양을 늘려서 여러 번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저희는 택할 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7번 정도 똑같은 단어를 외워야지 아이들이 모의고사든 내신에서 딱 봤을 때 나 이거 봤는데 까지 간다고 해요. 네, 7번 정도를 외워야지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가 되고 여기서 한 2-3번만 더 외워주면은 아이들이 그 단어를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휘에 좀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어를 일주일에 200개 시험을 볼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90개를 볼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정규과정은 200개고 90개는 특강까지는 아니고 뭐 정규과정이 포함된 건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 학원에 와서 30개씩 단어를 외워서 그 자리에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방학 동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90개 단어는 중3에서 고1 수준의 단어가 될 거고 여기 200개 단어는 고2에서 고3 수준의 단어가 될 건데 당장 3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거의 이 단어 안에서 나오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고1이라고 고1 수준의 어휘를 내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운 어휘를 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90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뭐 어휘 챌린지 이건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애들이 워크북을 하루에 40개씩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끔 워크북이 매주 제공될 거예요. 그럼 하루에 40개씩 외우고 나면은 5일째 된 날 200개가 차잖아요. 그럼 6일째 된 날은 그 워크북이 전체 복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7일째 된 날 이제 애들이 학원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화목반이다. 이러면 화요일 날 200개를 외운 채로 와서 200개 테스트를 볼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객관식으로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저희가 객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제 경험상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주관식을 너무 어려운 단어를 줘버리면은 애초에 포기해버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객관식을 주면은 아이들이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이제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져요. 그래서 200개를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고 나서 목요일 날 이거에 대한 주관식 누적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워크북으로 일주일에 집에서 한 번 외우고 복습할 때 한 번 외우고 시험 볼 때 한 번 외우고 그리고 누적 시험을 한 번 더 외우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최소한 일주일에 아이들이 4번씩은 외워서 시험을 혼자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워크북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일단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누적 시험이고 어휘 챌린지는 뭐냐면 아이들이 월수금 중에 편한 시간에 학원을 오면 돼요. 편한 시간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서 아이들이 학원을 오면 프린트물로 단어를 받을 거고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290개 정도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짰고요. 그 다음은 문법인데 문법은 항상 영작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 이유가 시험에서 이제 서술형이 나오게 되는데 서술형은 주로 이제 아이들이 영작을 막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봤자 그냥 한 문장 내지는 2문장 이 정도만 아이들이 영작할 수 있게 내면 되는데 그 영작해야 되는 문장에 항상 문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문법 개념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문법 개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문법 개념이 적용된 문장들이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들로 그 문장을 저랑 같이 구조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쓰였어, 이렇게 쓰였어, 이렇게 쓰였어 해서 개념 설명을 듣고 그 문장이 적용된 문장들 구조 분석을 저랑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 문법에 대해서 암기사항 있으면 암기사항 테스트 보고 문법 문제 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문장 암기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건 같은 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이거 하고 그 다음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일단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문법이 적용된 문장 구조 분석, 세 번째 암기사항 외우고 그리고 문법 문제풀이, 마지막에 이 구조 분석된 문장들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어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우면서 문법이 적용되는 걸 보면서 외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순이 다른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문법이랑 영작 훈련은 방학 동안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독해도 있어요. 과학 과정에 당연히 독해도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휘랑 문법이 잡히면 독해는 그냥 따라와요. 고1까지는.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막 아이들이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걸 요구를 하질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문법 알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게끔 돼 있고 고2 때부터는 스킬이 조금 필요하고 고3 때는 스킬이 많이 필요한데 그 스킬 자체도 기본적으로 어휘랑 정확한 해석이 안 잡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일단 방학 때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할 거고 지금 저희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알려드렸는데 일단 1차 과정은 11월 28일 날 개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12월 말까지인데 이때는 제가 화토밖에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화토 5시 반부터 8시, 토요일 날은 4시부터 6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시간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수업에 시간이 안 되는데 참석하고 싶은 건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참석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라도 올 생각이 있으면 어휘 챌린지 일주일에 3번 와서 하는 거 그거는 저희가 무료로 이때도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휘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때도 해드릴 거고 자 2차 과정 이때가 이제 12월 26일 날 시작되고 이때부터는 주 2회 수금반, 화목반 있고 5시부터 8시까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주 1회 반이에요. 제가 주 1회 반은 예비고1한테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아무리 학교 내신을 잘 보더라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빈틈이 많을 거예요. 문법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 1회 반 같은 경우는 독해를 고2 내지는 고3으로 갈 거고 문법을 이미 거의 정확하게 안다는 전제하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라서 이 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하시면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정말로 문법이라는 게 잘 잡혀 있다? 그러면 주 1회로 가고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일단 주 2회로 해서
그 영어에서 혹시라도 빠져있는 문법이나 이런 게 정확히 개념을 모르는 게 그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전 더 권장을 드리고, 이 어휘 챌린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뭐 월수금 중에 하루 와서 하는 거고, 구문특강은 이제 1월 6일 날 개강되는데, 구문특강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정규 과정 자체가 고1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고1 수준이 아직 힘들 수가 있어요, 학생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게 힘든 학생들은 이걸 추가적으로 듣는 걸 더 권장을 드려요. 네. 근데 만약에 고1 모의고사랑 수업이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럼 이거는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말로 해석 연습하는 거예요. 해석 연습하면서 뭐 1형식은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파트별로 묶어놓고 해석 연습하는 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필요하면 꼭 들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으셔도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무료 진단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평가는 뭐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어 실력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학생들이요. 학교 성적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모의고사 성적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가르칠 때 고2 때까지 11월 모의고사를 1등급을 받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저는 이제 그냥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한 5, 6년 전 일인데 당연히 잘하겠죠. 고2 11월이니까. 근데 고3 때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친구가 70점대가 나온 거예요, 3등급이.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때 처음으로 얘를 옆에 앉혀놓고 너 왜 이렇게 봤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애가 알고 봤더니 읽는 감이 무진장 좋은데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는 애예요. 주로 이게 읽는 감이 좋은 애들은 이게 고1 때까지만 먹히고 고2 때부터는 그게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운이 없게도 고2 때까지 그게 먹힌 거예요. 근데 고2 때까지 모의고사 잘 나오는 거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 그래서 고2 11월, 고3 3월이 될 때까지 이 친구가 해석을 정확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당연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시험 점수가 항상 좋게 나오니까. 근데 그거 보고 제가 그러면서 시험 제가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는 시스템을 조금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1대1 면담을 꼭 해야 돼요. 1대1 면담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들이 맞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거 해석해봐, 여기서 동사 찾아봐, 뭐 해봐 하면서 이것저것 막 요구를 할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면담하면 돼요, 저랑. 10분 정도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10분 정도만 저랑 면담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학생이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험 결과만 가지고는 사실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평가를 원하시면은 학원에 신청하시면 제가 현재 12월 중순까지는 화토 1밖에 여기를 못 나오는데, 일요일 날은 저녁 때 바로 송파에 수업이 있어서 일요일 날은 거의 시간이 없고 화토밖에는 거의 시간이 없어요, 12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1대1 면담 시간을 저랑 학생이랑 따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결과만 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전화드리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밖에 제가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저랑 면담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그 부분 제가 이제 학생이랑 전화해서 시간을 짜게 될 거고, 일단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조금 더 오래 하긴 했는데, 그 외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학교별 특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학교가 발표되고 나면은 학교별 설명회를 제가 알기로 한 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학교별 설명 계획이 없다면 이제 뭐 제가 간담회식이나 이런 게 열거나 아니면 학원에 오시면 그 부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그 중고등부 영어를 맡고 있는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만 먼저 드릴게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중앙대학교 영어문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이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좀 석사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이점이 있으니까 영어를 좀 많이 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제 미군들이랑 같이 일도 좀 하고 카스타 지내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남양주랑 송파, 강동구 쪽에서 이제 여고도 맡고요. 뭐 여러 가지 학교도 맡고 중고등학교 맡으면서 수업을 좀 계속 진행했고요. 이제 윤선생 연구실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 하면 뭐 대부분 기초를 쌓는다고 하면 보통 다 거기를 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관리요사를 좀 하고 있다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이제 계속 경험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여기 생각의 학원에서 중고등부 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이들 지금 뭐 어차피 중학교가 절대평가라서 성적이 막 그렇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 보이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의 등급대가 다 어떠한가요? 보시면 이제 이거 이따가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이 키워드 3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A, 7, 8, 10. 이거 이따 돌아와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중고등부 영어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학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들으실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중등영어랑 공통점은 뭐 교과서가 2개씩 들어간다는 거, 뭐 3, 4과 5, 6과 7, 8과 들어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동인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동생이나 형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중등영어는 문법을 지정을 해줍니다. 어떤 걸 공부할 거라고 각 파트에 뭐 2개씩 정도요. 그리고 이제 변형 같은 건 전혀 없고 주관식도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거의 딴판이에요. 거의 딴판이에요. 교과서가 2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문법 지정이 없죠. 거의 그냥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혹은 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변형까지 들어가서. 뭐 주관식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고 요 플러스 알파는 제가 뭘 적고 싶었냐면 여기에 부교재 같은 걸 쓰고 싶었어요. 부교재. 소설을 넣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소설을 왜 넣을까 싶었는데 소설도 조금 괴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쫙 줍니다. 쫙 주고 빈칸에 들어갈 말 너네 외웠니? 제가 여기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학교 시험을 좀 쳐보고 싶어서 봤는데요. 이게 안 외우면 못 풀겠어요. 왜냐면 소설 내용이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다가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뭐지? 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재가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수능특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게 중학교 시험이고요. 오른쪽이 고등학교거든요. 잘 안 보이시면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만. 보시면 이게 중학교 건데 짧죠? 엄청 짧아요. 되게 짧아요. 그리고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 자,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맡았던 고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이게 모의 지문이고요. 만약에 소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문이에요. 그래놓고 문제 쫙쫙쫙쫙 4개. 빈칸 들어갈 거, 업 틀린 거 뭐 있는지, 업이 들어가고 뭔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랄해요. 준비를 시키면서도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키워드 I가 만약에 A 등급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 7, 80 정도로 적어놨는데 이건 약간 좀 희망적인 말씀이고요. 진짜 한 60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해. 왜냐면 중등은 워낙 쉬우니까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점수 확 떨어져요. 왜? 객관식이 있는데 주관식 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용이 괴랄하니까. 여기는 애들이 공부하는 체감상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명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공부하는 좀 어때? 라고 하면 항상 힘들다고 하죠. 근데 약간 요즘에 MBTI 보면 막 되게 ST 해가지고 막 냉정한 애들 많잖아요. 애들한테 너네 혹시 한 수치상으로 좀 얘기를 해볼래? 그러면 거의 한 기본 7배 정도? 워낙 길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학생들은 모두 다 A등급이겠죠? 네.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잘 잡지 못하면. 그래서 요거는 지우개가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점수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리다고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여기 그냥 마냥 어리기만 하면 학원 못 들어오거든요. 저도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이나 애들 가르치는 게 좀 있으니까 제가 이 학원에 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실력이 좀 있으니까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넘어가서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고등학교 들어가서 따라잡기는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벅차요. 중학교 시험에 치는 게 단어가 제가 한번 봤는데 진짜 많이 외워봤자
70에서 100 정도 외우면 그냥 다 볼 때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소설 다 들어가면 진짜 최소 300개 이상이에요. 최소. 근데 이 지역 자체가 학교 시험이 엄청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막 엄청 너무 어려워, 모의고사식이야 라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해봤자 약간 아이들한테 좀 힘든 거 있죠. 문장 1부터 한 7개 준 다음에 여기서 옳게 주장한 게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애들이 이걸 다 틀려요. 1, 2, 3, 4, 5 막 2개, 3개, 4개 고르려 하면 하나만 몰라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뭔가 막 괴랄하게 너무 어렵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런데 자, 그런 걸 공부하려면, 맞추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기본기가 뭐죠? 어법, 어휘, 구문. 근데 이제 연어학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무지성으로 단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혹은 우리 아이가 무지성으로 모의고사만 풀고 있나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야, 맞는 거. 정말 맞는 건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그렇게 정말 열심히 풀어서 득이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결국 한 학생이 공부를 시작하면 하루에 거의 60%를 까먹는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기에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풀리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휘는요, 그냥 다다익선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를 적당히 공부시키세요 하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수능도 봤고요, 편입도 봤었는데 어휘가 무조건 중요해요. 제가 전국 4등이었는데 이거 약간 자랑이었고요. 어쨌건 어휘는 무조건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또 공부를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어법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하면 어휘를 공부시켜도 되셔요. 그냥 많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짧아. 자, 요 단어가 이제 무엇을 특징으로 삼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요번 시험에. 보고 놀랐습니다. 오, 이런 거 나오는구나. 알려줬었는데 이제 애들이 까먹고 틀린 경우도 있고 맞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여기서 뭐 따고 보실 거 없이 포인트만 좀 보자면 일단 이 문장 어법상 틀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맞았던 고등학교 바로 직전 시험에서 요거 밑줄 다 쳐놓고 이 문장 틀렸대. 근데 뭐가 틀렸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정답 먼저 알려드리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콧방만 있고 이거 꾸며주는 거니까요. 여기는 다 필요 없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장에서 한 문장의 동사가 2개 이상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사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서 자,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나 혹은 that이 들어가는 게 시험의 정답이었어요. 이거 어법 공부 안 하면 절대 못 풀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약간 한 30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애들이 내용을 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법을 몰라. 그러면 외워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내용 모르고 있으면 그냥 다 틀리는 거거든요. 제가 맞췄던 친구들도 한두 명 빼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줬는데 얘들아, 관계대명사 주격은요 생략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어휘가 변형돼서 나오고 그리고 어법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기본기, 문법 공부를 시키셔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번 방학 때만이라도 괜히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엄마가 공부하기 너무 싫어, 힘들어. 그래? 그럼 하지 마. 건강하게 좀 지내줘. 하는 것보다야 학교 가서 잘 적응하고 공부까지 잘 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 이제 어법 같은 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냐? 그거를 이제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어법 이제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건 이건 제가 추천이에요, 추천. 제가 그 능률이라는 출판사를 되게 좋아해요. 능률 출판사 좋아하는데 자, 거기서 잘 나온 글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저는 이거를 고3한테도 써요. 워낙 너무 잘 돼 있고 약간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잘 쓴단 말이죠. 이런 것들. 자,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뭐 교재를 설명한 자리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요건 제 거예요. 요건 제 거, 제가 만든 거. 간단합니다. 그냥 품사 역할 같은 거 있죠? 뭐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동사가 뭘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반드시 설명한 그런 뭐 설명서 같은 거거든요. 중등부, 고등부 처음 수업 시작하면 항상 이거 하고 시작해요. 형용사가 무슨 역할에 명사를 꾸미니? 부사가 무슨 역할에? 너네 부사는 동사만 꾸미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잘하는 중학생들도 무료 특강 같은 거 해보면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까지는 아리까리하게 알긴 하는데 한두 명 아예 그냥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법 같은 것도 한번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이 5부분이에요. 이거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명사, 형용사 무슨 역할을 하니? 알고 있니? 그 부분이랑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어떤 동사가 나온 다음에 자, 뒷부분에 뭐 쓸래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그냥 선택지로. 정답이 아니에요. 선택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그 어법이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29번인가요? 내신은 애들 변별력 길러야 되니까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치면 넌 최소 4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맡으면 느낀 점이거든요. 40%? 보면서 애들이 하도 못 외우니까 얘들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같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계대명사 같은 거 나오고요. 분사구문이랑 그리고 도치 강조, 뭔가 바뀌거나 어떤 내용을 강조하거나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콤마 찍고 ing, ed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저는 버티지 않는데 애들이 알아먹기가 버거워요. 한 과에서 문장이 보통 30개는 나오는데 그걸 다 분석하려고 있으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학교 지금 시기에 공부해놓지 않으면 아이들 무조건 힘듭니다. 전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분사구문 어떻게 원래 문장 바꾸고 다 시키거든요. 자, 어휘도 능력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쓰는 거니까. 쌤 혹시 왜 단어는 시중에 거 쓰시는 건가요? 시중께도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막 시중 걸 무조건 강사가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시중에 나온 거 엄청 좋거든요, 저는. 제가 봐도. 근데 이건 있어요. 단순히 이 자리에 오신 게 그냥 공부시키세요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기준. 자, 어휘요. 30개 이상으로만. 단,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힘들어도 최소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5번 이상. 5번 이상. 이게 개수가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30개면. 일주일이면 210개, 4주를 썼을 때 840개거든요. 840개에 지금 2달, 한 3개월까지 포함하면 거의 2,500개예요. 물론 2,500개에서 한 50%는 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 2,500개 외웠다고 칠게요. 이게 반절도 지나서 1,250개 나왔어. 그래도 이거 1,250개면요. 애들 공부할 때 이거 이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해요. 충분해. 단, 더 머리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어휘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는 다다익선이에요. 모르는 문제가 어법 모르겠어. 그래도 어휘를 보면 이 내용이 뭔 내용이지 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 내 아이에게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최소한 어휘는 많이 시켜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 설명드릴게요. 어떤 어휘 교재 써야 좋나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가시지 마시고요. 카드만 지어주면서 아들아, 딸아, 서점에 가서 단어장을 아무거나 한번 펴봐. 딱 펴봤을 때 네가 모르는 게 60% 정도면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 모르는 게 거의 한 90% 돼야 도움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걸 공부해야 실력이 는다면서요. 그건 맞는데 멘탈이 무너지죠. 내가 빡 폈는데 단어장 한 10개 있어요. 10개? 뭐 10개. 근데 아는 게 2개야. 공부하기 싫거든요.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좀 공부를 할 맛이 나는데 아이들이 그냥 아예 몰라. 2개밖에 몰라. 그럼 한 페이지 펴고 덮어요. 그리고 안 해. 엄마 영어 어려워. 힘들어. 두려워.
공부는 아무래도 동기부여지만 애가 진짜 이거 진짜 좀 할만할 것 같은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0%, 모르는 거 60%, 아는 거 한 40, 50% 정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 30개만에 되나요? 되는데 더 올리시는 게 좋긴 하겠죠. 왜냐면 계속 다다 이성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쵸? 그래서 학원 보내시는 거 아닌가요? 관리가 안 되니까. 애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등록을 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뭔가 긴 거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면, 자, 수업은 제가 수요일날, 토요일날 거의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번 방학 때. 시간은 미정이 아니라 5시 이후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고등부 수업을 하고 여러 수업이 있기 때문에 뭐 수요일, 토요일날 5시 이후쯤에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전에 어휘테스트 60개인데 이거 단어 범위가 쉬지 않아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으면 그냥 일주일에 210개 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학원 올 때 항상 60개씩 랜덤으로 돌려서 210개 중 60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커트가 이제 오셨으니까 10%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지금 5% 하고 있습니다. 60개 중에 3개 틀리면 남아야 돼요. 다 볼 때까지. 내신은 거의 만점 받아야 돼요. 거의 만점. 그리고 불합격이다. 무조건 클리닉이에요. 무조건 보충이에요. 와서 단어를 보던 추가 공부를 하든 무조건이에요. 제가 타협을 좀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신났어. 이 쌤 조금 얘기를 해주면 빼주는데 안 되겠어요. 약간 마음을 너무 착하게 먹었나 봐. 그래서 좀 독하게 먹으려고 이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데 애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좀 거민이 있으면 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형처럼 뭐 과장담 입혀주고 애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야 과장 너 뭐 이러고 이제 안 있는데 애들은 한번 입혀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고민도 들어주고 또 친구같이 뭐 맞싸 막 이러고 장난치고 그리고 이제 뭐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항상 조교 안 씁니다. 그냥 제가 해요. 학원에 있으니까 제가 와서 질문 있으면 푸는 거 어려워? 가져와. 그리고 제발 너네 돈 쓴 만큼 나한테 좀 뽑아 먹어라. 그러니까 제가 한창 입시 공부를 할 때는요 학원쌤한테 가면 그것도 몰라? 꺼져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랐으니까 전 그렇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돈 많이 내잖아. 그러면 나한테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새벽 2시까지 막 질문 받고 그러거든요. 쌤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전 근데 오히려 좋거든요. 궁금한 거 몰라서 찾아오는 건데 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음에 좀 봐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나이를 먹어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몇 년 지났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돈 한 달에 50, 60 내는데 왜 질문을 안 받아주지?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항상 매주 한 번 결과표를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진도 같은 거나 지난 과제, 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 16 적혀 있는데 이게 단어 개수가 아니거든요. 빈칸 개수예요. 제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 잘 모르겠는데 없으려나? 여기 있다. 지금 제가 내신을 준비시키면서 아이들한테 보는 시험이거든요.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목요일날 보는 거랑 토요일날 보는 거랑 달라요. 목요일은 애들이 매번 어휘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목요일날은 거의 어휘만 봐요. 대신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본문 보고 빈칸 채울 수 있냐? 그리고 선택지도 몇 개 주고요. 이러면 애들이 조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각을 잡고 외우는 것보다 조금 재밌게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풀만해요. 재밌는데 이렇게 풀리고 나서 뭐 토요일날 수업이나 이후 수업에는요 어법인데요. 어법도 어떻게 내냐면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OX가 붙어 있는데요. 문장 쫙 밀쳐놓고 너 이거 문장 옳은지 옳지 않은지 구분해. 그래 놓고 틀린 게 있으면 여기 이유를 서술하시러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틀렸어? 넘어가. 이거 절대 안 해요. 조금 더 편하게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어법도 이유까지 쓰라고. 학교 시험에 이거 틀린 건데 고쳐봐.
고치는 건 잘해. 근데 이유를 몰라. 근데 그런 걸 하기 이전에 왜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까먹었어. 내용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이거 보고 기억을 하겠죠. 시험을 막 진짜 리스트만 쫙 뽑아놓고 이거 봐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형이 A예요. 저 C까지 있거든요. 저글링 하듯이 막 돌려봐요. 얘들아, 요번에 무슨 유형 볼까? A, B, C 해놓고 애들 안 올려주죠. 쉽게, 점점 어렵게. A 가장 쉬운 거, B 조금 어려운 거, C는 아예 그냥 빈칸. 요 같은 경우에도 A는 가장 쉬운 거, B는 뭐 한글로만 써라, C는요 영자까지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암기는 안 시킵니다. 특히 내신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이 사람한테 특강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방학 때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내신을 준비를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저한테 오시는 게 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약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조금 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과장 아닙니다.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선택지 나온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봤는데 조금만 과장 섞겠습니다. 조금만. 여기서 나온 거 진짜 저 85% 다 찍었어요. 90%까지는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제가 낸 거 진짜 다 찍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 혹시나 아이가 내신을 준비할 때 조금 도움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학원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진짜 꽤 해요. 어려 보이지만 꽤 합니다. 저 놀랐어요. 어차피 학교 교사도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마음가짐 비슷해요. 어려운 거 알고 하니까. 일단 이것만 내비두고요. 이제 12월 2일부터인가요? 12월 첫째 주부터 아마 등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내 아이가 예비 고1인데 방학 때 좀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자, 대강 이런 식의 일정으로 짜여진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문제 기본 요소. 이게 제가 이제 이 키워드 좀 말씀드릴게요. 형식이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시죠? 그쵸? 이게 왜 배워야 돼? 어떻게 문장을 1부터 5까지 나눠서 공부를 시키냐. 근데 제가 영문학과거든요. 그쵸? 아까 이제 소개했다시피 거기서는 30개가 넘는 형식을 배워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30개 넘는 거 어떻게 배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30 몇 개 중에서 딱 5개만 공부하면 문장 읽는데 딱히 어려운 게 없대. 그러면 공부할 만 하지 않나요? 30 몇 개는 5개인데. 근데 이거를 다 외워서 이거 몇이야?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봤을 때 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 자, 목적격, 보어 나왔는데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저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목적격, 보어가 되려면 형용사, 명사, 뭐 동사, 원형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을 정도만 형식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개로 다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딱 문장 봤을 때, 실제 문장 봤을 때, 교과서 봤을 때, 모의고사 봤을 때 여기 들어가도 뭐냐고. 이렇게 쳤을 때 애들이 이거 틀린단 말이야. 내신에 나오니까. 형용사랑 명사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몰라서 틀려요. 그래서 형식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한국 교육 내에서 특히 내신을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저 형식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근데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체크를 좀 해봤고요. 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맡으면서 한 명 정도는 항상 진짜 성실하게 해오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쌤이 체크해온 거 어떤 쌤이 얘기해서 이름까지 말해줘요. 그럼 별표 친구를 저한테 찍어 보내주면 제가 거기에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끝나고 나서 이 선생님 혹시 내신 같은 거, 본문 같은 거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나요? 라고 궁금하시면 데스크에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프린트 몇 개 해놨거든요.
그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한번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몇 찍어놓긴 했는데 궁금하시면요. 진짜 그 애들 수준에 맞게 너무 수준 낮은 것 같아. 그럼 진짜 하나하나 다 해놓고요. 높은 것 같아. 그러면 뭐 이 부분 알겠지 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세세하게보다는 좀 두루뭉실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리고 이제 시험 내용이 안 보이시면 가서 말씀 주시면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싫어한다? 저 싫어요. 근데 이 지역의 시험 특성 자체가 막 엄청 변형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타 학원에서는 그냥 다 통째로 외운다고를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싫어서. 그래도 잘 외워와요. 재밌게 잘 외워오니까. 그리고 제가 찍은 거 이상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몇 번씩 준비를 시켰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 진짜 레전드예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여자애가 레전드예요 하면 아니야 하는데 이제 마음속은 즐겁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주면 어머님들이 행복해 하시면 되게 즐겁더라고요. 제가 너무 F라 그런가요? 어쨌든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안 하죠. 와서 해 안 했어? 와 타협 없어. 애들이 특히 중학교 애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되게 막 선생님 너무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는데 없어요. 와야 돼 무조건. 어차피 집에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안 해왔어 그러면 약간 함정을 거는 거예요. 너 만약에 다음 주까지 안 해오면 진짜 매주 남는다? 근데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또 안 해와 그럼 그냥 매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너 안 해오면 남는다며? 그럼 매주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치하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벽 1, 2시에도 오케이입니다. 제가 보통 새벽 3시에 자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잤으면 키가 안 컸을 텐데 다행히 성인 때 그렇게 자가지고요. 키가 다 큰 상태로 이제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비 고1 때 단어장 선택 기준도 말씀드렸고요. 어법도 많이 푼 좋긴 한데 너무 막 빡세게 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딱 문장 읽을 정도만. 그리고 기준도 60%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 진짜 꽤 쳐요. 약간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진짜 꽤 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가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해주시면 진짜 나쁘지 않게 그것보다 더 좋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확 자신 있거든요. 약간 제가 퍼포먼스가 좀 있어가지고요. 쇼맨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딱 막 춤도 추고요. 막 춤추면 수업 끝나고 약간 현자 타임 좀 세게 와요. 나보다 10몇 살 어린 아이들한테 앞에 가가지고 막 춤추고 있고 막 으악! 이러고 있고. 근데요, 그럼 또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머님들 되게 쌤이 되게 재밌대요. 어떤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와가지고 여자애가 엄청 낯을 가린대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너무 낯을 가려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는데 여자애가 나오자마자 밖에 계시는 실장님한테 와, 여자애였거든요. 저 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하는 거 보고 분명히 상담할 때는 낯을 많이 가린다고 말 없을 거라고 했는데 난감한 거죠. 밖에 있는 그 등신대 보면서 잘생겼어요.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나 자 이제 질문하실 사항이나 제가 이제 번호도 옆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 등록하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단 공부하는 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혹은 내 아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 이름이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름을 따봤는데요. 제 교재 그 내신 교재 이름도 정도를 따라해요. 근데 한자로 만드니까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걸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